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맡고 있는 장우준 전무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자율주행 사업부는 남양연구소에 이제 설계 시험팀이 있고, 이제 서울 삼성 강남에 이제 개발팀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도심 자율주행, 뭐 고속도로 자율주행, 뭐 자율주차,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뭐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부분 자율주행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율주행 개발하는 방식은 사실 뭐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바텀업으로 ADAS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도화시키는 이제 방식이 있고, 탑다운으로 레벨 0, 1, 2, 3은 이제 건너뛰고 바로 레벨 4, 5부터 타겟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이 방식이 있는데, 각각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뭐 레벨 4, 5부터 이제 바로 하는 탑다운 방식은 훨씬 더 성능의 집중에 확보에 집중이 돼 있고,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이랑 이제 얽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개발 자유도나 이제 개발 속도를 이제 내기엔 좋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복잡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통합하고 검증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몇몇 이제 그 레벨 4 회사들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자율주행 사업부는 약간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ADAS부터 이제 쌓아 올려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 또 원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은 또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스케일러블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ADAS 시장이 지금 크고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레벨 4의 이제 완성도까지 올리고 있는 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멀리 이제 내다보고 이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ADAS 기반으로 이제 레벨 4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방금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여러 가지 뭐 좌회전, 우회전, 뭐 복잡한 환경에서 유턴, 차로 변경, 뭐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자율주차도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시장에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아직 시장에 출시할 정도로 법규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시범 운행을 하고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개발된 하드웨어들, 개발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시 또 ADAS 시스템에 적용해서 ADAS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나름 이제 피드백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율주행, 자율주차, 이것도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갔을 때 특히 이제 줄이 길면은 뭐 VIP 분들은 그냥 뭐 발레 맡기시면 되지만은,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알아서 그냥 입구에 내고 내리고 그냥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차가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다시 픽업하는 그런 기술들이 빨리 개발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법규 준비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자율주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자율주행 사업부 내부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인식, 뭐 저희가 뭐 사다 쓰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뭐 영상 가지고 뭐 근거리, 뭐 원거리, 뭐 차량, 뭐 차선 인식, 뭐 아니면은 뭐 프리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및 이제 도심 자율주행에서 꼭 필수적인 일반 그냥 차량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긴급 차량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 뭐 앰뷸런스, 뭐 소방차, 다양한 형태의 차량과 모양과 색깔과 위에 또 사이렌이 있는지 없는지, 시아렌이 또 이제 켜지고 안 켜지는지,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경광등까지 인식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 비전 방식으로도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아니면 딥러닝 방식으로 원샷으로 한꺼번에 다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이 기능도 양산해서 소비자분들이 긴급 차량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대응하고, 긴급 차량분들도 훨씬 원활하게 빨리 출동하고 빨리 이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고 라이더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쪽 화면에 보시는 거는 좀 해상도가 낮고, 이쪽 화면에 보시는 건 좀 해상도가 높죠. 이거는 이제 128 채널짜리, 요거 이제 16이랑 32 채널짜리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좀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원가가 훨씬 싸요. 최근에 이제 라이더 가격이 엄청나게 싸져가지고 충분히 양탄차에도 이제 넣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해서 조만간 저희도 이제 라이더가 장착된 차량을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일장에 일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클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한계 사항도 있고 해당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별로 픽셀별로 이게 뭔지 자동차인지 로드인지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파란색처럼 이제 빌딩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가로수인지 녹색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라이다는 저희가 사다 쓰지만 그 뒤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하는 거는 다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이제 양산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안전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출시된 기능이긴 하지만은 굳이 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은 좀 없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보행자가 이렇게 도로에 이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자동차가 물론 제동을 통해 가지고 서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속도가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면은 제동 거리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동뿐만 아니고 조향까지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회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인식하고 회피 경로만 짜는 게 아니고 또 그 옆 차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속과 감가속과 조향을 어느 정도 속도로 최적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상대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이동 경로까지 예측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안전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능들은 역시 이제 물 밑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또 이런 안전 기능이 다 개발이 돼야지만 또 편의 기능들도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고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편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이제 LFA 기능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규상 글로벌 법규상 횡가 속도가 3ms 제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제한이 없고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안전 기능을 받은 그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 대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까지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제 국제 기준 맞춰서 사무를 하고 있고 요거의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빠르면은 한 내년쯤에는 더 차세대의 이제 차로 중앙 유지를 보조를 이제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국률이 한 125R 정도만 대응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35R 정도로 더 낮췄고 그 다음에 차로 폭도 2.5에서 한 4.5 정도가 됐었는데 2.4에서 거의 한 5m까지 차로 폭도 이제 도로 그 규정에 맞춰서 그어진 차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옆에 있는 샤시 센터랑 협업을 해서도 저 MDPS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이라든가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된 버전을 조만간 양산차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안전 기능 중에 하나로 뭐 초음파 센서도 쓰고 이제 광각 카메라도 쓰고 그 다음에 라이다도 쓰는데 여기 보이는 거는 이번 얼마 전에 출시된 그랜저에 최초 적용된 3세대 초음파 센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 차량들은 다 3단계였었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3단계로밖에 구분을 못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세대 초음파가 가면서 3단계가 아니고 10단계 그리고 그거를 연속적인 컨투어로 거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힐스 장비, 시뮬레이션 장비,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을 수천 건 저희가 쌓아가면서 동적 검증을 하고 최적화를 해가면서 성능의 그 정확성도 높이고 또 뭐 주변 차량과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로부터 훨씬 더 강건한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적인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차 시에 충돌 방지해주고 보행자 감지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잘 주차하고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편의 기능들도 저희가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하는 거는 초음파 센서만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레퍼런스 차량이나 이제 기둥이 있었어야 되고 주차 구획선이 이게 사선인지 직각인지 이거를 구분 못하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항상 에이다스가 갖고 있는 그 숙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물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모든 원가를 최대한 높여서 하나로 통일해서 가고 싶은데 사실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최신의 최고의 기능만을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제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훨씬 더 가볍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쓰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도 널리 이런 혜택을 제공해주자. 1차적으로는 이제 초음파 센서만 써가지고 하는 이제 알파 기능을 출시를 해서 쭉 수평 전개를 하고 있고요. G90, GB60부터는 저희가 또 OTA로
여기도 추가적으로 광각 카메라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각 주차와 사선 주차까지 다 대응하는 그런 주차 기술 알파 2를 이제 출시해서 이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기능 고도화를 해서 훨씬 더 4스텝이 아니고 이제 2스텝으로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들도 조만간 이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기능들은 결국에는 이제 통합 지역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통합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테슬라는 지역이 하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테슬라도 저희가 테어다운 해봤는데 한 50개 정도 돼요. 아이오닉 5는 이제 물론 좀 그보단 높긴 해요. 하지만은 테슬라에는 없는 특화 기능들, 이를테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핸드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에 해당되는 이제 제어기를 빼고 나면은 이제 아이오닉 5도 한 6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제어기가 하나냐 이제 여러 개냐 요거는 역시 또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에이다스 상품 패키지 구성이 지금은 이제 주행과 주차로 나눠져 있고 지역별로, 브랜드별로, 세그멘트별로 사람들이 더 원하는 그 범위의 그 스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행과 주차로 나눠 저희가 개발을 했고 거기에 OTA 기능까지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2세대를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이미 OTA조차도 올해 한 4-5번 이미 다 제공이 나갔어요. 국내뿐만 아니고 유럽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제공을 했고 여기 기반으로 이제 3세대 저희가 통합 지역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 사업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체 기술과 그게 실제 안전과 편의 기능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서혜진 파트장이 영상 인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더 상세한 이제 기술별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가시면은 저희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러닝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서혜진 파트장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이랑 파트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1팀이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영상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상인식 3파트고요. 현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구축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신기능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모티베이션을 통해서는 저희가 왜 클라우드 러닝이라는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컨셉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 테크놀로지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현된 많은 요소 기술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혹시 롱테일 프로블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아마도 통계학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딥러닝 네트워크에 쓰이는 학습 데이터의 구성 분포를 분석해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헤드가 의미하는 건 종류는 적지만 데이터 구성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롱테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지만 그 구성 비율이 작은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이런 식의 학습 데이터 구성 또는 뭐 일반적인 데이터 구성은 자연계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면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 어떤 성능을 갖게 될까요? 저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런 말처럼 less data in, poor performance out이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는요. 결국 데이터를 적게 넣으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롱테일 케이스를 비춰보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린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그림은 자율주행 차량들의 사고 사진들이에요. 잘 보시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잘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식 대상이 특이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볼 수 없었을 때 사고를 일으키죠. 이런 대상들이 아마 딥러닝적으로 또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해석해보면 롱테일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린 이걸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네트워크를 균형 잡힌 데이터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실제 환경에 맞게 잘 학습해서 그 네트워크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네트워크의 롱테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컨셉은 이미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Continuous Fleet Data Collection and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모 회사는 Fleet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컨셉을 좀 설명드리면 개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자율주행 차량에 디플로이합니다. 디플로이된 차량에서 롱테일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추가해서 다시 학습하고 업데이트하는 구조죠. 이 컨셉만 놓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딥러닝 데이터는 보통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 큰 데이터들, 예를 들면 3메가짜리 카메라를 1시간 동안만 로깅해도 300기가가 넘어요. 그 데이터들을 제한된 차량 공간 안에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전송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저희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죠. 그 많은 차에서 모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어떤 데이터들은 학습했을 거고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죠? 또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가동되는 동안 데이터는 영원히 쌓여갈 겁니다. 그 데이터들 다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고민에서 저희는 당사의 클라우드 러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컨셉은 사실 단순합니다. 실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실제 양산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해당 데이터를 당사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당사의 학습 서버로 옮겨서 MLOps를 통해서 가공 및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은 실차에서 검증된 후 OTA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요소 기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쌓아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를 수행하는 제어기를 ADAS VP 제어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용 제어기다 보니 메모리나 저장 공간에서의 한계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네트워크에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골라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온라인 데이터 큐레이션 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영상이 입력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서 네트워크 인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특정 레이어의 출력을 잘 분석하면 클래스별 크로스 엔트로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조합으로 우리는 이 이미지가 딥러닝 네트워크 입장에서 얼마나 불확실한지, 바꿔 말하면 얼마나 헷갈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많이 헷갈리는 영상들만 VP 내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된 데이터는 서버로 옮겨야겠죠. CCU라고 하는 차량 내 중앙 통신 제어기를 통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 당사의 클라우드 서버로 모아진 데이터는 정송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10만 대로만 추산해도 그 데이터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가공해야겠죠. 그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저희는 오프라인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법이란 모아진 데이터들의 영상 특성이나 아까 계산한 크로스 엔트로피들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보면 위치 정보나 아니면 시간 정보도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 맵에 매칭합니다. 그럼 이런 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점 하나하나는 이미지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의 군집화 특성을 잘 분석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더 효과적이고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우선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 학습 서버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동시킨 그 데이터들은 저희 당사가 개발 중인 MLOps 시스템을 통해 가공되고 또 네트워크 학습이나 평가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MLOps 시스템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MLOps를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모델 CI/CD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란 데이터 프리프로세스,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레이블링으로 구성되는 워크플로우들로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모델 CI/CD란 네트워크 트레이닝, 네트워크 이밸류에이션에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로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각각의 워크플로우들에 대한 플로우 차트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 장표를 통해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MLOps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이 구현을 위해 많은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세상에는 완성된 MLOps는 없더라고요. 아마존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를 위한 걸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MLOps 시스템은 네트워크 개발자의 수준, 네트워크의 종류 또는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 또는 용량에 따라서 그 개발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스템 없이 개별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워크플로우화하고요. 그 중에서 개발자들의 매너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태스크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요소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요소 기술들과 이 전체 워크플로우가 엮여서 MLOps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저희는 MLOp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러닝이 계속 운행된다면 데이터는 무한히 쌓여갈 겁니다. 네트워크 학습 어떻게 할까요? 자, 한 달, 1년만 지나도 1000만 장, 1억 장이 넘을 거예요. 학습 데이터만요. 이거 다 학습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혹은 현실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사실 이 부분을 트랜스퍼 러닝이나 액티브 러닝으로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논문들은 거기에 대한 뭐 유명한 논문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실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인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트랜스퍼 러닝의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인 이 알고리즘들이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스 알고리즘이 여기선 좀 더 나았네요. 그리고 액티브 러닝도 같은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아마도 랜덤 셀렉션한 이 영상보다는 액티브 러닝을 한 영상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는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액티브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종류나 특성 혹은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찰나에 컨티뉴얼 러닝이나 아니면 롱 라이프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학계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관련 연구를 저희도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러닝의 학습 전략까지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도 잘 됐으니까 검증을 해야겠죠. 이제 보시는 게 저희 이제 검증 시스템, 실차 검증 시스템 중에서 레퍼런스 센서 기반의 실차 검증 시스템입니다. 뭐 다른 다른 검증 방법도 많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라이다를 이용한 영상 인식 출력 결과의 이제 검증을 위한 이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센서들을 처리한 출력 결과를 실차에서 저장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입력된 걸 ADAS VP를 통해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로 돌립니다. 여기엔 아까 업데이트한 모델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출력들을 로깅해서 사후에 검증 툴을 이용해서 정량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목표하는 성능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검증까지 마친 모델 같은 경우는 OTA를 통해서 다시 자율주행 차량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OTA 서버를 통해서 무선 데이터로 해당 모델이 전송되고 CCU는 그걸 받아서 ADAS VP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러닝을 소개드리기 위해 발표드린 전체 내용인데요. Q&A 시간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네 번째 테이블 가운데에 계신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발표인 클라우드 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하신 그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게 그러면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서 이 부분이 좀 그 학습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자신의 캐패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거를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게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걸 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버리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버리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은 일단 트랜스퍼 러닝으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컨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산에 에센셜 할 거라고 생각되는 데이터셋으로 기본적인 학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특정 레이어들만 열어놓고 신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전략을 짰었는데요. 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운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뭐 트랜스퍼 러닝과 액티브 러닝을 이제 혼합해서 지금 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앙상블 러닝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늘려나감으로써 그거를 좀 각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그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에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구체적인 러닝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긴 쉽지 않지만 앙상블 러닝도 사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저희는 이 시스템 자체를 자동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튜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특성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루프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제안하신 기법들이나 혹은 저희가 검토했던 방법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롱라이프 러닝이나 컨티뉴얼 러닝 관점에서의 다른 연구들도 뭐 어떻게 보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컨셉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이제 루프를 돌리는 이 컨셉들도 사실 이미 차근차근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세 번째 테이블에 다섯 번째 줄에 계신 것 같은데요.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데이터셋을 수집을 할 때 필연적으로 이제 폴스 데이터, 뭔가 잘못된 데이터들이 당연히 섞이기 마련인데 이거를 따로 걸러내기 위한 학습을 또 따로 진행을 하는지 이제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네, 그런데 이것도 제 질문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혹시 잘못된 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 관점에서는 그 빛의 뭔가 노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할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그 기존에 학습된 거에 넣으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질문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제 영상의 양상 인식 기능을 동작하기에 어려운 환경들은 그 환경을 별도로 검출하는 VFS 기능. 그러니까 비전 페일세이프 기능을 저희는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필터링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정말 필요 없을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그걸 걸러준다 하더라도 그 모호한 영역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호한 영역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쁜 데이터들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수집 전략과 VFS 전략은 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영상인식 관점에서도 결국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2D로 박스 쳐가지고 이렇게 레이블링 했었고 3D로 가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다 가고 요새는 다시 또 이제 피처 뽑아가지고 이런 특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인식 데이터의 레이블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정답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2D보다 3D 좋은 거 아니야? 3D보다 픽셀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상인식 기술 개발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사업부는 그냥 연구만 하고 논문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발한 기술들이 실제 차량에 적용하고 소비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널리 팔리는 게 더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과 이제 원가, 내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잘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도 훨씬 더 고도화된 영상인식 기술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약간 좀 더 많은 기술들을 널리 보급하고자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재료비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쓸 때도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영상인식 쪽에서 이제 루프가 돌잖아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영상인식만 루프가 도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굳이 센서를 고집하진 않거든요. 꼭 영상만 써야 된다. 아니면 꼭 뭐 라이다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게 아니고 가격과 성능과 그 다음에 각 센서의 장착 위치, 패키징, 원가, 내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카메라든 레이더든 라이다든 초음파든 다 섞어 쓰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영상인식 쪽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이제 서희진 파트장님은 이제 영상인식 고도화에 있지만은 제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물체를 이제 레이더로 인식할 수도 있고 라이다로 인식할 수도 있고 초음파로 인식할 수도 있고 레이더와 카메라 퓨전할 수도 있고 카메라와 라이다 퓨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부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된 결과값을 이제 실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도로 환경 바탕으로 요거를 다시 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개선된 걸 다시 또 디플로이 한 다음에 이제 시험 차량 수준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수준이 아닌 이제 양산 차량에서 또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뽑아서 이제 데이터를 돌리는 이렇게 이제 그 피드백 루프가 이제 세 개가 이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얼마만큼 이게 우리가 시장에 빨리 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려해가면서 계속해서 좀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컨티뉴얼 러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네트워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존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기존에 학습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한 걸 제한한다든지 이런 학습을 좀 더 기존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얼마나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러닝 전략을 완벽하게 구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운영이나 아니면 러닝 관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실차 검증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실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DB 검증도 포함되는데요. 저희는 러닝한 걸 아무렇게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걸 배포하게 되거든요. 그 검증 절차에 말씀하신 에센셜한 케이스들이 다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결과를 결국 엔드투엔드로 결과로서 보고 저희는 판단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뒤편에서 손을 높이 드신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네, 세 번째 테이블에 계신 뒤편에 계신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RPP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RPP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율주행에 비해서 뭔가 그 다른 허들 포인트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허들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허들 포인트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차량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 기본 목표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제 자율주행에서 허들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외부 인프라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뭔가 극복하실 계획도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PP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몇부터 이제 실제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전문의께서 질문이 되게 복합적인데 좀 끊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RPP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도로 자율주행에 비해서 뭔가 그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차로 그냥 바로 RPP 적용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법규 하에서 자동차 회사는 기술을 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냥 홍보가 아니고 이제 출시하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출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워낙 덩치가 큰 거다 보니까 안전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각국 정부들도 규제도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 다르고 거기 상품성 평가물도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율 주차 관련해 가지고 아직 법규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법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방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하나는 전적으로 그냥 인프라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그냥 차량을 자체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는 게 있고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 타입 2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요. 저희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 몇몇 이제 티어 1들이나 이제 어떤 회사들은 뭐 특정 도시의 특정 주차 타워에 이미 이렇게 실증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 의존하는 거를 현대차도 좀 같이 써서 이제 수평 전개를 하자. 이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뭐 장점이 있죠. 하지만은 그게 과연 얼마만큼 확장 가능한가? 뭐 특정 도시, 특정 주차 건물은 되겠지만은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 전 세계에 뭐 전 도시에 전 주차 타워에 백화점, 마트에 아파트 지하철장에 다 깔릴 것인가? 사실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렇게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자율주차하는 그렇게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 보여드린 이제 RPP 관점에서는 이제 정밀지도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정밀지도도 사실 구축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시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요거를 좀 비워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정밀지도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죠. 근데 연구소 내에서도 사실 저희 사업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쓰고 있거든요. 연락이 되면 연락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연락 잘 안 남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일반 마트, 백화점 뭐 이런 데 갔다, 영화관 갔다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정밀지도를 실제로 그거를 다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들도 어렵고 정밀지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가려져 있고 여기는 뭐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매번 한 땀 한 땀 다 수동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자동화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냥 정밀지도 필요 없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슬램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법규가 원래 올해 7월쯤에 좀 확정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좀 연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고 정밀지도도 지금은 쓰고 있지만은 최종 양산성이나 확장성 거래세는 그 의존도를 더 낮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도 기술 개발이지만은 결국에 이게 이제 저는 자율주행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 개발로 끝나지 않고 저희 사업부에서 이제 본사부분이랑 협의해가지고 이걸 출시를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우리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바로 시장에 출시를 되고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개선해 쓸 수 있고 요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인프라 비의존적인 거는 좀 시간을 걸릴 것 같고 중간 단계로 인프라 의존적인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출시를 할지 아니면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인프라 의존을 하지 않는 인디펜던트한 기술로 갈지 그거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RPP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그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독일에서 나눈 그 카테고리가 달랐고, 일본에서 나눈 카테고리 달랐고, 우리나라도 조금 달랐고, 중국 달랐고, 미국 달랐고, 미국도 니사 다르고 IS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근데 요새 최근 추세는 SAE 기준으로 다 따라가는 추세예요. 레벨 0, 1, 2, 3, 4, 5. 근데 SAE 혹시 그 스탠다드도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공표된 다음에 얼마 전에도 한번 업데이트 됐어요. 근데 그 전 버전이든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문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SA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OEM들이 각국 정부랑 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되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문구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간단한 얘기로 레벨 3만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에서 운행을 하고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ODD를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TD 띄우고 뭐 MRM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가져야 되는가? SA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 안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술 개발할 때 이제 주요 꼭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각국 정부의 이제 규제들, 법규들이고 상품성 평가들인데 상품성 평가는 약간 좀 따라오는 거고 이제 법규를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죠. 근데 법규도 뭐 CSF 이렇게 있고 이제 안전 쪽 관련한 그다음에 ACF도 이제 뭐 카테고리 따라 가지고 이제 주차, 저속 주차도 있고 아니 뭐 고속도로 주행도 있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AL 케이스라는 이제 법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가장 흡사한 법규라고 보시면 되는데 AL 케이스 전문 어디를 봐도 레벨 3라는 문구는 없어요. 다만 다들 암묵적으로 SA 레벨과 가장 근접한 법규가 AL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제 오류를 발생했었을 때 혹은 한계 상황이 됐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달하느냐 그 얘기는 사실 SA 어디에도 언급이 없고 AL 케이스에서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OEM마다 약간 정책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서는 레벨 3다 드라이빙 파일럿 개발 완료했다 출시했다 라고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독일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은 사실 좀 조용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너무 좀 공격적으로 사고시 다 책임 소재까지 다 진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알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추정을 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하고 이건 레벨 2다라고 약간 입장의 온도 차이가 이제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벨 0, 1, 2, 3까지는 어쨌든 운전자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 보조라고 보는 게 맞고 자칫 뭐 이거는 시스템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믿고 쓰십시오라는 것들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 기술의 그 완성도 혹은 이 기술이 목표하는 수준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벨 0, 1, 3은 운전자 보조, 레벨 4, 5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다시 원래 교에 돌아와서 원격 주차는 어디로 볼 것이냐. 알스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온 법규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6m 거리 안에서만 작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데드맨 방식이라고 해서 한번 딱 이니시에이트 하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게끔 법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출시한 게 알파인 거고 알파 2인 거고 RPP는 아직 법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레벨 3라고 볼 수도 있고 레벨 2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레벨 2든 레벨 3든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수단이고 사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유심히 지켜보면서 쓰는 게 제일 안전한 사용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분의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쪽 영상을 보면 향후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에서의 비전이 한 개의 메인 통합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네 개의 메인 프로세스 형태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5, 60개 정도의 프로세서가 있던 이유가 각각의 부품사들에서의 어떤 필요한 제어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에 도입되게 되면은 더 많은 신호 처리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각각 부품사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개의 메인 프로세스 쪽으로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품들의 각각의 제어나 소프트웨어들은 여전히 부품 쪽에 있고 어떤 네 개의 메인 프로세스는 따로 존재하는 형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전문의께서 답변해 주시죠. 비전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통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복잡하잖아요. 기술도 계속 바뀌고 새로운 뭐 러닝 기법도 계속해서 그쵸. 끊임없이 나오고 딥러닝도 계속 바뀌고 근데 그 와중에 차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대, 제네시스, 기아 브랜드도 있고 A 세그부터 F 세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세보니까 한 200 몇 개 국가에 이제 자동차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거기 다 다르거든요, 규제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요 코어 기술을 이제 그 개발하고 이제 한번 개발하고 양산하면 끝이 아니고 OTA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 OTA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잡도를 저희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고 안 그래도 복잡도가 인허런트리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좀 갑시다. 더 복잡도를 줄입시다. 이게 선포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중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기술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고 시장의 이제 그 상품성 이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중간 단계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거에 이제 발목 잡히다 보면은 제때 이제 속도를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뭐 인포테인먼트하고 이제 자율주행이랑 과연 이제 하나의 제어기를 하는 게 맞냐? 일장이 일단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능 안정 관점에서 달라요. 이를테면은 AC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은 AC, B, 최소 뭐 C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인 거고 인포테인먼트 쪽은 안전과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M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굳이 AC 기능을 다 만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안에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얹으려고 하면은 인포테인먼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게 소비자분들한테 더 훌륭한, 더 최신의 기능을, 더 안전적이고 더 편리한 기능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게 결국 또 빠른 길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정말 하나로 합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간 단계로서는 이제 존별로 나누고 각 존별로 어느 정도 자체로 통합은 하지만은 이거를 첫 술에 다 통합하기보다는 존 간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딱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주행 측면에서는 이게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뭐 EMS를 뭘 쓰든 변속기를 뭘 쓰든 인터페이스는 그냥 똑같은 거죠. 주고받는 신호는 똑같고 튜닝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나누는 게 각자 훨씬 더 알아서 다른 것들이랑 얽매이지 않고 고도화를 빠르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훨씬 더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또 낼 수 있는 빠른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역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OEM별로 일하는 이제 협력업체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제 맞다 틀리다 요거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의 Q&A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